안녕하세요. 신문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갖고 온 신문은 조선일보 기사고요.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번에 21대 총선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어, 주목을 받는 많은 당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부산 해운대을 당선인이시고요. 미래통합당 180석을 차지한 이제 민주당이 있지만은 어, 그 여권 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부산 해운대 의회 당선된 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어, 제가 여기 이분에 대한 신문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코멘트는 맨 마지막에 하고 싶고요. 워낙 이분의 그 스토리가 그 인생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걸 한 몇 번이나 읽었던 인터뷰예요. 세상에 이렇게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는구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뭐냐, 그 젊으셨을 때 그 공고를 나오시고 나서, 공고? 나오시고 나서 그 되게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어렵다는 사실도 패스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고 약간 그렇게 사람을 뭉클하게 하는 인생 스토리를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인터뷰 기사였고요. 제가 뭐 가감 없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이 기사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기도 해서 그냥 한번 쭉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4월 25일 네, 이제 조선일보에서 했고요. 제목은 방직 공장, 여공, 사시 합격, 입양, 의원 당선, 김미애의 인생 역전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미애 당선인. 파란색 정장 차림에 굽이 8cm쯤 되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김 당선인은 나는 멋내는 것을 좋아한다며 나도 잘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살도록 돕는 게 내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김미애 지금 52살이십니다. 김미애 변호사 휴대전화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자 부산시 당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미래통합당 아, 김세연 의원이 2018년도 10월에 김미애 변호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진짜 이분도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진짜, 부산 해운대 을은,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우리 부산 해운대 을, 이렇게 계시는 주민분들은 정말 복 받으시는 분들 같습니다. 다시. 자, 김 변호사는, 보좌관을 통해 만나자던, 김세연 의원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상황이었다. 김세연 의원은 직접 문자를 보내 식사가 안 되면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요구했다. 둘의 만남은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김세연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처럼, 우리 김미애 변호사님처럼 스스로 일어선 분이 정치하셔서 우리 당을 바꿔야 합니다. 와, 대박이죠. 부자분이세요. 김세현, 제가 이 글만 봐도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김미애 변호사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이시죠. 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할아버지의 재물도 많이 물려받으셨고,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구 내내.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금수저에, 그런데 생각도 깨어있으신 금수저. 본인은 지금 보수가 위기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정치적 유산으로는 보수의 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고요. 모든 걸 스스로 일구신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제 지역구를 맡아주세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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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죄송합니다. 이제 끊지 않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좋아. 김세연 의원은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일까? 일찌감치 고아가 된 소녀. 17세에는 부산 방직 공장에서 밤새 실타래를 돌렸던 여공. 짝퉁 스카프를 팔고 초밥집에서 툭하면 칼에 손을 베이던 20대 시절. 뒤늦게 들어간 야간대학. 5년여간의 사시 준비. 762건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결혼한 적 없고 한 번도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이도 없지만 지금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 다 입양하셨어요. 김미애 변호사의 이력서다. 1년 전 그녀는 아이 셋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 나갈 거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거야. 아이들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 당시 19세이던 첫째, 작은 언니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 첫째분이. 어, 당시 19세이던 첫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큰언니의 딸이라고 해요. 둘째는 이모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모가 선거에 떨어질까봐 걱정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입양한 막내인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엄마 좋아. 그래도 꼭 나와 놀아줘야 해. 라고 했다. 귀엽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 부산 해운대 을이에요. 21대 총선에 나선 싱글맘 김미애는 5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그가 통합당보다는 민주당 후보로 더 어울린다고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20일 부산 해운대에서 김미애 당선자를 만났다. 43세 김미애 선생님, 김미애 이제 당선인의 이력서가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15살 때 어머니가 별세했고요. 어머니 별세하셨고요. 17세 때 고향 포양을 떠나 부산 태광산업공장 방직하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20대 때 자파점, 점원 초밥집을 운영을 했고요. 28세 때 수능 시험을 도전을 했고 29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에 입학을 했고 사법시험 준비를 바로 합니다. 5년 만인 34세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37세 변호사 되셨고 52세 이번 연도 4월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자, 다시 43세의 아이 셋 키운 싱글맘. 자, 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 김 당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막내딸을 깨워 노트북 앞에 앉혔다. 이날은 아이가 온라인으로 등교하는 첫날. 겨우 아이를 앉혀놓고 당선 인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엄마 안 돼 모르겠어. 아이고 그쵸.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 교육은. 저도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 이런 걸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강의가 만만치 않다는 거.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참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당선인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아이 셋과 함께 산다. 이날 전화를 건 막내는 2011년 입양해 자신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렸다. 첫째는 작은 언니의 아들. 막내를 입양한 그해 언니가 백혈병을 얻어 사망할 무렵 그는 조카의 미성년 후견인이 돼 집으로 데려왔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 3년 전인 2008년 12월에는 큰언니가 남편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자 19개월이던 언니의 딸을 데려와 키웠다. 그게 둘째예요. 세 아이의 성은 각각 위, 안, 김으로 다르지만 엄마의 이름은 하나다. 이모이자 엄마죠. 김미애. 선거 내내 아이들을 등장시키지 않았는데 라고 질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대답이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다. 뒤통수나 마스크 쓴 모습만 살짝 보였을 뿐이다. 몇 년 전에 KBS 인간극장에서 우리 가족을 찍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물론 난 괜찮다.
아이들도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 좋아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와, 멋있어. 멋있어요. 이분의 교육 가치관, 멋있어요. 자, 또,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었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참.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언니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도 입양했다. 대답. 엄마가 15세에 돌아가셨다. 20세까지는 엄마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꿈을 꿀 정도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면 입양해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사람들이 나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묻는다. 그런데 내가 입양 안 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그 어떤 좋은 시설도 엄마 아빠를 대체할 수 없다. 막내에게도 입양을 말해줬다. 내가 너무 원했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게 너라고. 그래서 막내 지는 지가 최고의 선물인 줄 안다. 진짜. 진짜. 아유, 참. 질문. 결혼해서 직접 아이를 낳아도 됐을 텐데 웃음. 그쵸? 기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대답.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몇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나를 좋아했던 거지 내 아이들을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이다. 그 고 이태석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수단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발을 그려 신발을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을 사랑한다. 아, 으,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뭐랄까요? 인터뷰니까 이렇게 좋은 기사나 좋은 책이나 좋은 사례를 따와서 그래서 그래요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미애 당선인 분의 이 삶의 궤적을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서 발췌해서 이렇게 좋겠지요. 좋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의 삶은 내가 그 이태석 신부님을 좋아해요라고 하는 게 정말이에요. 이분의 그 삶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정말 이태석 신부님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의 가치는 정말 어, 다 같이 잘 사는 데 있구나. 뭐 정말 너무나도 그 진짜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정말이에요, 정말. 어디서 뭐 갖고 온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고. 근데 그 따뜻하신 분이 이렇게 능력까지 있으신 게 정말 대단하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 이 인터뷰 진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읽다가 끊으면 재미없죠. 이게 되게 듣는 분들은, 뭐야, 얘 자꾸.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가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동이 되는 인터뷰여서 기사 소개가 아니고 그냥 제 그냥 감정을 막 이렇게. 자, 여공에서 초밥집 사장이 되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5년 만에 섰습니다. 학교 다닐 버스 위도 없었던 17살 김미애가 살기 위해 찾아온 공장입니다. 지난 2일 김미애 당선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태광산업 공장 앞에 유세 차량을 세우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 김미애는 1985년 고향 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왔다. 방직 공장에 취직해 공순이라 놀림당하던 소녀는 35년 후 바로 그곳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자, 기자님 질문.
그때의 소감은 꿈 같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17살 당시는 정말 우울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상상 못했다. 어릴 적 삶은 어땠나? 질문. 부모님 고향은 제주인데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러 포항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다. 차비가 없고 도시락을 못 사 굶을 정도로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해녀로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아이고. 늘 방에 누워 계셨다.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엄마를 리어카에 태우고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갔다. 15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질문. 아버지는 그가 20살쯤 세상을 떠났다. 1970년대보다는 여성 청소년의 공장 취직이 줄었던 시절인데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대답이 친한 친구 가운데 중학교 졸업 후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업한 애가 있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주말을 맞아 고향 집에 왔다. 1985년 5월 비가 오는 날 그 친구를 따라 부산으로 갔다. 당시 부산 경남 공장에는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친구가 많았다. 기숙사에는 수백 명의 또래 여학생이 있었다. 한 방에는 7명, 8명, 7에서 8명 정도가 함께 살았다. 일렬로 누우면 방에 빈틈이 없었다. 근무는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오후 2시에서 10시, 야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이렇게 3교대로 진행됐다. 나는 실이 끊어지면 다시 실을 잇는 작업을 했다. 실타래를 꽂으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새벽에 졸면 곧바로 손이 날아갈 수 있는 작업이었다. 질문. 공장 나와서는 초밥집을 열었다. 대답. 어른이 되면 좋은 일을 하면서 대학도 다니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20살이 돼도 그런 삶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공장을 관두고 일본어를 배웠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다. 이들을 상대로 짝퉁 핸드백이나 스카프를 파는 잡화점에서 일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는데 방세, 교통비 등을 빼고 25만 원 가량을 저축했다. 그렇게 3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다. 이후 폼나는 식당을 차리자는 생각에 초밥집을 하게 됐다. 초밥집은 잘 됐나? 1994년부터 2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가 주방장, 설거지, 청소, 계산대 보는 것까지 혼자 다 했다. 혼자 아침 7시 장 보고 자정의 문을 닫았다. 한겨울에도 맛을 유지하기 위해 찬물로 초밥을 만들었다. 아직도 손가락에 칼에 벤 자국이 있다. 그렇게 살았더니 손님들이 감동하더라. 돈은 참 잘 벌렸는데 공허함도 컸다. 공허함이라니. 당시 일반 음식점은 자정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자정쯤이 돼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시간 늘 오시던 단골 손님 한 분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분이 먹던 음식을 마저 먹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청소를 했고 그 분은 그대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구청의 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적으라고 하더라. 언제 남자 손님 한 명이 소주 한 병, 안주 하나 먹고 있었다는 식이었다. 사실 자체는 맞으니까 그대로 썼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자백하는 일종의 진술서였다. 정말 억울했다. 2중, 3중으로 문 닫은 척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단속 안 하고 힘없는 할머니나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한 것이다. 결국 그 일로 영업 정지 1개월을 먹었고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10년 후 변호사가 돼 공적인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서를 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일로 내가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질문. 그때 경험이 변호사나 정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내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을 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건의 이면을 보려고 애를 썼고 생계형은 많이 감형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분은요, 그쵸. 여기서 또 멈추네, 제가. 아마도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이 영상이나 이 기사를 읽고 계신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생계형 범죄죠. 그러니까 이분, 우리 김미애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그게 자정을 넘어서 그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긴 건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팩트죠. 예, 그거는 팩트 맞아요. 맞죠? 이렇게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약간 뭐랄까요? 정상 참작. 우리가 뭐 경찰로 치면 훈방 조치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니 이게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정황상 우리가 일단 훈방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이런 거를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렵죠. 생계형 범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법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법이긴 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어, 음,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런 본인께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됐을 때 어떤 고위공직자 자리에 있을 때 야, 법이 그렇잖아. 법 어긴 거 맞죠? 잘못했죠? 처벌 받아야 되겠죠? 딱, 딱, 딱. 음,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왜 이분은 12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이해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성숙한 시민 사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에 보이는 수치가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질적 이렇게 이것도 얘기 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질, 양적 연구, 그러니까 통계 수치로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딱 명확하게 있는데 그 수치만을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수치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정말로 어떠한 그런 내용이 상황과 그 맥락이 있는지 그거를 좀 질적으로 이렇게 좀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적 연구만 해서도 안 되고 질적 연구만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질적, 양적 연구를 모두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이거를 뭐랄까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렇게 어, 결과값을 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연구가 장려가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 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분의 이런 이 과정이 진짜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 여성 돌보는 변호사로 변신. 1995년 그렇게 초밥집을 접은 후 이듬해 김미애는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동아대 법대 야간에 입학했다.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 이후 5년간 사법시험 준비, 2002년에 합격했다. 그 5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왜 공부를 하셨는지가 이제 나오죠. 공장 다니고 초밥집 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봤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자고 생각했다. 대학에 들어가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 공부할 때가 정말 행복했다. 어릴 적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돈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다 되더라. 공부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고 고시반 입실 시험에 합격하니까 기숙사 방을 주더라.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된 거다. 거기에 밥도 세 끼를 다 줬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 생각했다. 내가 공부한 동아대 도서관은 천국 같은 곳이었다. 구석진 창가에 내가 고정적으로
맡아놓은 자리가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앉으면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렸다.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 고마움 때문에 나는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담았고 칠판도 닦았고 기숙사 세면장 창문에 붙어 있던 썬팅지, 햇빛을 막아주는 종이죠. 썬팅지가 떨어지면 직접 내 돈으로 사서 바르고 그랬다. 변호사가 된 후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냈다. 진짜 더 이상 뭐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은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늦게까지 소년범 아이들을 접견했다. 아이들과 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접견 시간 다 됐다고 빨리 안 갔냐고 해서 싸운 적도 많았다.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접견 시스템이 어른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가난한 소년, 여성 등의 변호를 포함해 국선 변호만 762건을 하게 됐다. 왜 그 당에 들어갔느냐? 삶의 궤적이 보수 정당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찍혔습니까?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 보수의 가치는요, 정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거. 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사셔가지고 뭔가 이룩하신 분들은 보수가 아니래요. 보수랑 맞지 않대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우리 저기 보수 진영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못한 건지요. 아우, 진짜. 아우. 자, 어쨌든. 삶의 궤적이 보수 정당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내가 선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도대체 왜 그 당에 가느냐는 말을 들을 때였다. 심지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래통합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가? 웰빙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와야 박수 칠 건가? 나는 당의 강령과 당원을 모두 읽어봤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어떤 점이 맞았나?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한다. 물론 평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보고 구질구질하게 살라 하면 나는 못 산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살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돕자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 가운데 일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지 않더라.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을 봤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거기 보내고 또 미국 유학도 보낸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어떤 당선자 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인터뷰에 실린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린 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을 봐라. 일제차 렉서스 탄다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만 옳은 척 대중을 선동한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역겨웠다.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자유다. 박수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또 어떻게 최강욱 당선인을 아끼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김미애 당선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좀 온도차가 다르죠. 온도차가 다르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분 김미애 당선인은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뭐 같이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만 그냥 읽어드린 거고요.
그럼 이번에 보수 정당은 왜 참패했나?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정치를 원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폼 잡고 의전 좋아하는 것으로 비쳤다. 1년간 선거 준비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힘든 게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봉사하기를 원했다. 산불이 났던 운봉산에 직접 올라가서 잔불 정리를 했다. 급식 봉사 가서 식판 나르고 설거지했다. 그런데 일부는 별나게 하지 마라고 하더라. 쓰레기 주우러 가면 열심히 쓰레기 줍는 거 말고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하고 하라고 했다. 봉사하러 가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게 별난 거였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많았다. 음.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마도 봉사하러 갔으면은 그냥 얼굴 비추기, 사진 찍기용 봉사가 아니고 정말 봉사하러 갔으면 봉사를 하는 정치인을 원할 거예요. 세미나를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제가 뭐 늘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가면은 늘 정치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엄청 바쁘시긴 한데, 한 분 정도만 빼놓고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오셔서 사진도 맨 마지막에 찍지 않죠. 이제는 달라졌죠.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은 시작하고 나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사진 찍고 한 몇 분 있다가 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항상 세미나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봐요. 물론 너무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정도 분명히 바쁘신 부분이 있다라고 보니까 당연한 거고 워낙 바쁘시고 행사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미나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정말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전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옆에서 보니까 좀 정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사진 찍고 뭐 앞에 조금만 붙고 이렇게 가시더라도 정말 2개 정도 내가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남으셔서 우리 뭐 시민사회나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고 경청해 주시는 정치인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너무 한 10번 중에 2번 정도는 그쵸? 그 2번 정도만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같이 이제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역시 이 주제는 많이 오시는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오시는데, 항상 이렇게 매번 일찍 가시는 걸 보면은, 아, 조금 마음이 아파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뭐 하여간, 근데 정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정말 바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세미나는 발표하신 자료, 발제 자료 같은 거를 나중에 또 받아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세미나 중에서 나왔던 이런 그런 내용들을 다 그 문서로 받아서 이렇게 또 틈틈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와가지고 물론 마지막까지 항상 있진 않더라도 정말 왔다가 사진만 찍고 가실 거면은 아예 안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진짜. 봉사활동은 나중에 뭐 이렇게 문서를 따로 받아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차라리 말 그대로 이제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보좌관을 보내시거나 그렇게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더 이미지나 이런 걸 가꾸시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꾸 사족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그것도 거의 다 끝났네. 어,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운동 막판 저녁 시간에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 젊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내 이력이 적힌 명함을 내밀고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20대를 만나보니 10명 가운데 9명은 내 말에 공감했다. 정말 힘들 때 꼭 전화해라고 했다. 20대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좀 더 열심히 이들을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들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국회에 들어가면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 일종의 사법시험이죠.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사족을 많이 달았는데요. 일단 죄송하고요. 그냥 쭉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이거 읽을 때마다 좀 큰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고요. 저는 뭐 제가 다른 제 블로그 글에 밝힌 것처럼 그것도 링크에 남겨드릴게요.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비록 보수지만은 그분의 삶의 궤적을 너무나 존경하고요. 물론 그분이 행하신 정책 관해서는 물론 그분은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저는 그래도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정치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퇴임하고 나신 이후에 그렇게 하시는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이 우리 국가의 어르신으로서 하시면 되는지 그 멋진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까지 저는 되게 멋있게 너무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존경합니다. 정말 많이 존경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왜 정말 이렇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지 또 어떤 점은 또 아쉬웠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데 이 김미애 당선인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 은평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 우리 주민분들 너무나 좋은 국회의원을 두신 것 같고요. 김미애 당선인 전 국회의원인 우리 김세의 국회의원? 김세연 의원님? 이분도 정말 멋있고 정말 해운대 을은요. 진짜 멋있는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정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계셨다는 게 그 동네 분들의 큰 자부심이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아마도 뭐, 이 영상을 아주 소수의 분들이 보시죠. 한 10명 정도 보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은데, 감사하고, 그 조선일보에 실린 이 인터뷰 기사를 꼭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믿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인생 역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에 따릅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거의 뭐 40분이 됐네요. 이게 뭐라고 이게 40분간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하고 당선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응원하고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잘못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